당신의 나이가 35세라면, 아니 그 언저리에 있다면 지금부터 단단히 준비하라. 마흔이 되면 시간은 미친듯이 달리기 시작한다. 이 책을 내게 추천한 사람은 세 가지 길을 말했다. 첫째,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둘째, 모든 걸 섞으려 들거나. 셋째, 이 책에 적힌 것들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뿐이라고.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사소한 일들이 내 인생 전체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에 놀라곤 한다. 비참하고 낙담한 시간을 보내고 모든 희망을 포기하기도 했다. 더 이상 이 일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전환점은 늘 거대한 사건일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반복하지만 진짜 큰 변화는 언제나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 10분 안에 책 한 권. 안녕하세요, 장독대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데일 카네기가 그토록 추천한 책, 실패에서 성공으로, 프랭크 베트거의 책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누구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자기계발서의 저자입니다. 그런 그가 추천했다고 하니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이 책은 세일즈 책입니다. 난 세일즈맨이 아니니까 필요 없겠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 자체가 세일즈입니다. 구직을 하든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영업을 하든 모든 일의 핵심은 자신을 파는 행위이니까요. 열정이 있는가? 나를 팔든 물건을 팔든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게 있죠. 바로 열정입니다. 아이 또 시작이네. 무슨 열정 같은 소리를 하고. 열정 없는 연애, 열정 없는 세일즈 정말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정말 심장이 뛰고 내일이 기다려지냐 묻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저자 베트거는 야구 선수였습니다. 1루팀에서 베테랑처럼 행동하던 그는 2루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었는데요. $4,000에서 $500가 되지 않는 월급으로 삭감되었고 그는 결심하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게으르다고 비난하지 못하게 만들겠어. 그는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 뒤 그의 경기는 한편의 멋진 공연이었고 무대의 주인공은 늘 베트거가 되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게 해주었고 그 열정은 팀의 다른 선수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함께하는 이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그저 열정적으로 행동하겠다는 결심만으로 10일 만에 기존 1루팀에서의 $4,000보다 $1,000 상승했고 단시간에 연봉이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그가 공을 더 잘 던지거나 더 잘 잡거나 더 잘 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열정 하나로 2년 후 메이저리그로 무려 30배 이상의 수입으로 상승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도 잠시 불행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경기 중 사고를 당해 야구를 포기하게 됩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에 세일즈맨으로서 초급 병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보험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난 세일즈맨이 적성에 맞지 않아. 그러다 데일 카네기의 강연을 듣게 되었고 야구가 아닌 세일즈도 열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열정은 대개 패턴이 있거나 타고난 성향이 좌우한다고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열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실 열정은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재능이자 가장 높은 보수를 약속하는 자질입니다. 그리고 가장 전염성이 강한 재능이기도 하고요. 적성을 논하던 재능이 없던 그는 오늘날 엄청난 세일즈 전문가로 기록되었죠. 리더는 적는다. 인생에 있어 업무에 있어 뭔가 지지부진할 때 항상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날이 지속되면 제가 계획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 바쁘니까 계획하지 못하고 시간이 아까워서 기록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일이 지지부진해지고 결과가 참담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록은 용기, 자신감, 그리고 수입을 선물합니다. 기록의 힘은 그 정도로 놀랍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매일 반복할 겁니다. 기록을 하다 보면 정말 절망적일 때도 많습니다. 매번 새로운 결심을 하지만 행동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기관리에 실패하는 것을 스스로 적고 있는 셈인데 이게 정말 아프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것으로 임계점을 넘는 법을 깨닫습니다. 계획 없고 안 적으면 그냥 모릅니다. 나는 스케줄에 매여 살고 싶지 않아. 숨막혀.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자는 여기서 진실을 하나 말해줍니다. 이미 당신은 일정한 스케줄에 따라 살고 있다. 스스로 무계획한 스케줄에 있거나 아무 계획 없는 스케줄에 살고 있다. 계획이 없어도 밥은 먹고 잠은 자고 시간은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계획 없이 안 적으면서 그렇게 모르는 스케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스스로도 모르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남들의 밀도 있는 스케줄판에 놓여서 장기말로 살아가는 건데 저는 이게 더 숨막힐 것 같은데요. 새 어린 아들을 키우는 한 여성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어머님도 모시고 삽니다. 경제적 위기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겠죠. 시간이 없고 막막한 그녀는 스케줄을 짜기 시작했고 낮 동안 틈틈이 생기는 자투리 시간과 아이들이 잠든 후 늦은 시간에 글을 썼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지치지 않으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아니요, 오히려 내 생활은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미국 최고의 작가 메리 로빈스 라인하르트였죠.
세일즈, 글쓰기, 그 외 모든 일에 있어서 계획은 생명입니다. 즉 계획이 여러분의 리더인 겁니다. 대수의 법칙. 세일즈맨은 감한 고객에 대한 방문이 늘어날수록 계약은 증가합니다. 농부는 뜨거운 태양 아래 씨를 뿌리는 만큼 가을에 수확량이 많아집니다. 야구로 비유하면 타율 게임이 아니라 최대 안타 게임인 겁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크리에이터들이 선정적인 영상 썸네일에 사활을 거는 거고요. 유튜브 성공 방법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컨텐츠를 자주 그리고 많이 올리면 됩니다. 그걸 알면서 너는 지금 오프라인에서 월세가 비싸도 목 좋은 상권을 찾는 것도 온라인에서 꾸준한 양이 질보다 우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이든 파는 방법. 상대방에게 무엇을 판매하려면 어떻게 잘 팔 수 있을까요? 일로 바꿔서 생각해볼까요? 누군가에게 일하게 하려면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뿐이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벌써 답이 나오죠. 무언가를 팔려면 그가 그것을 사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 방문 판매가 줄어든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대형마트에 가면 지금 당장 카드를 만든다면 이런저런 혜택이 있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꼭 사세요. 하면 오히려 마음이 다치고 요즘 이거 다 사시더라고요. 해도 갑자기 괜히 역행하고 싶어지죠. 인간은 자유를 제한당하면 반발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마치 문 앞에 열지 마시오 라고 써있으면 더 열어보고 싶은 것처럼요. 그래서 진짜 잘 파는 사람들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구매를 강요하진 않습니다. 비교해보시고 연락주세요. 그러나 아쉽게도 곧 신청 마감입니다. 역설적으로 안 사도 됩니다 라는 태도가 더 사고 싶게 만드는 거죠. 샤넬 가방처럼 오늘 사지 않으면 가격이 더 오른다라고 느낄 수 있고, 애플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폰이라는 문구로 기존 아이폰 유저들마저 자극합니다. 넷플릭스는 결제 대신 경험에 집중하죠. 1개월 무료 체험, 자동 재생, 끝없는 추천. 이처럼 그들이 그것을 원하게 만드는 데에 집중한다는 거죠. 이것보다 강한 세일즈가 있을까요? 15분에 70억을 벌다. 영상 썸네일에 끌려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15분에 70억. 이것은 사실입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보험사의 이야기다. 무려 70억의 보험거래 기회가 있다고 친구에게 건네들었다. 이 회사는 70억을 대출한 상태로 채권자들은 사장의 사망을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뉴욕의 대형 보험회사 중 10개 회사가 이미 세부적인 제안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였다. 그는 그날 오후 내일 오전 10시 45분에 약속을 잡았고 그는 모험을 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뉴욕에서 가장 큰 건강검진센터에 전화해서 11시 30분에 고객 검진 예약을 해두었다. 다음날 오전 사무실에 도착했다.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사장은 그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렸지만 침묵이 흘렀다. 당신이 시간을 낭비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장은 수북이 쌓인 제안서를 가리키며 뉴욕에 있는 모든 보험회사의 제안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중 3곳은 제 친구들이 다니고 있고 그중 한 명과는 매주 주말에 함께 골프를 칩니다. 그는 뉴욕 생명에 다니고 있죠. 좋은 회사 아닙니까? 그보다 더 좋은 회사는 없을 겁니다. 아직도 제안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설계해서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가장 저렴하고 훌륭한 제안이라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이상은 시간 낭비일 것 같습니다. 만일 사장님이 제 친형이라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책상 위 모든 제안서를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죠? 첫째, 저 많은 제안서들을 해독하려면 보험 계리인이 필요합니다. 보험 계리인이 되려면 최소 7년은 걸립니다. 지금 가장 저렴한 회사의 상품이라도 7년 안에 가장 비싼 보험료로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사장님이 선택한 회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회사들입니다. 눈을 감고 아무거나 짚는다 해도 좋은 선택을 하실 것입니다. 제 직업은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일을 돕는 일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괜찮으십니까? 무슨 질문이죠? 제가 알기로 이 회사는 70억에 상당하는 채권을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사장님의 생명을 담보로 70억의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 증권을 채권자들에게 양도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소. 다시 말해서 채권자들은 사장님께서 살아 계시면 회사를 신뢰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사장님께서 사망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허허,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사장님께서 생명보험에 즉시 가입하여 채권자가 우려하는 위험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소. 만약 오늘 밤 잠자리에서 깨어나 보니 코네티컷에 있는 사장님의 대규모 공장에 가입해두었던 화재보험이 어제 날짜로 만료되었다고 가정해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밤 사장님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실 겁니다. 내일 아침 첫 번째로 하실 일은 보험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보험을 들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야죠. 채권자들은 사장님
사장님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이 보험을 공장의 화재보험과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장님께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채권자들이 자금 대출을 거절하거나 대출 금액을 감액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저는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뉴욕시에서 가장 뛰어난 건강진단의인 칼라일 박사에게 사장님을 위한 건강진단을 예약해두었습니다. 그의 검진은 모든 생명보험 회사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한 번의 검진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 70억 원의 보험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건강진단의입니다. 또한 병원에는 검진을 위한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다른 보험 중개인들은 그런 일을 못할 것 같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오후에 검진 필요성을 느껴서 연락을 해도 내일 오전으로 검진을 예약할 테고 의사의 진단서가 내일 오후에 발송되면 보험회사의 의료심사관은 모레 아침 자기 책상에서 사장님의 진단서를 보게 되겠죠. 만약 70억 원을 보장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면 두 번째 추가 진단을 의뢰할 것입니다.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까지도 위험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살아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 아침에 목에 통증이 오고 일주일 정도 독감에 알아눕는다면 건강을 회복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사장님께 이렇게 통보할 겁니다. 사장님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아프셨던 일로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질병이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는 파악할 때까지 몇 달 기다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들에게 보험 가입 심사가 연기되었다고 말해야 할 테고 채권자들은 회사의 대출 연장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사장님, 지금 11시 정각입니다. 지금 나가시면 11시 30분 칼라일 박사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아주 건강해 보이십니다. 지금부터 48시간 동안 이 생명보험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컨디션이 좋으시죠? 안 그렇습니까? 아주 좋소. 지금 검진을 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어느 회사에서 일하오? 사장님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 하얀 연기를 내뿜었다. 그리고 천천히 책상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봤다. 갑시다. 검진 후 그는 보험사에게 식사를 청했고 식사하면서 그는 보험사에게 웃으며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어느 보험회사에서 왔소? 이 일화는 저자 프랭크 베트거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쟁쟁한 회사들을 제치고 70억을 거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팔던 이 공식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약속하기. 상대방과 약속이 되었다면 이미 많은 것을 얻은 것이죠. 상대방에게 소중한 시간을 내준 것에 대해 정중하게 감사의 말을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약속에서 시작되니까요. 두 번째, 준비하기. 여러분이 강의를 할 기회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30분에 5천만 원입니다. 청중은 100명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할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포인트를 강조하고 어떻게 마무리할지 세심하게 계획하게 될 겁니다. 30분이란 시간 동안 그 값을 하는 강의를 해야 할 테니까요. 꼭 5천만 원이 아니더라도 또 그 강의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고요. 그러나 100명이 아니어도 단 한 명이라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의가 아니라 한 명의 상담이어도 여기서 신용을 얻어야 한다는 거죠. 베트거는 알고 있었죠. 그 사장이 채권자들로부터 신용을 얻어야 하고 그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지체할수록 채권자들은 큰 위험을 안게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보험의 액수가 아니라 핵심 겨냥을 다른 곳에 둔 것이죠. 세 번째, 핵심 이슈. 상대방이 안고 있는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관심의 초점, 취약한 점 등을 알아야겠죠. 이야기를 하기 전 핵심을 기억하고 그 핵심을 논리적인 순서로 배열하고 단순하게 핵심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하기. 적절한 질문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터트려라. 상대방에게 와우 포인트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일 사장님이 제 친형이라면 꼭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모든 제안서를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처럼 욕구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여섯 번째, 두려움을 줘라. 사람이 행동하는 데에는 이익에 대한 욕구, 손실에 대한 불안감, 둘 중 하나죠. 앞선 이야기를 예로 들면 사장은 500만 달러의 신용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처럼요. 일곱 번째, 자신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정직하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죠.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경쟁 회사를 오히려 칭찬하는 것. 그보다 더 좋은 회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저는 오늘 아침 다른 어떤 사람도 사장님께 해줄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판매화법을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면 게임은 끝납니다. 여덟 번째, 존경심을 표하라. 채권자들은 사장님께서 살아계시면 회사를 신뢰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사장님께서 사망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처럼 본인을 존경하는 말에 기쁘지 않을 사람은 없겠죠. 아홉 번째, 확신하라. 승리의 태도를 갖는 것이죠. 가만 고객을 만나지 않았음에도 베트거는 칼라일 박사와의 검진 약속을 했던 것처럼요. 마지막 열 번째, 상대를 반복하라. 사장님 혹은 성함을 더 많이 반복해줘야 합니다. 나와 우리라는 1인칭 대명사를 상대방의 호칭으로 바꿔서 말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설득, 그리고 질문의 힘. 설득이 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설득을 한번 뜯어보자고요. 설득이란 단어는 통에서와 감미로운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죠. 설득은 서로의 정답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겁니다. 즉, 상대방에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 생각을 잘못이라고 강력히 주장할 때도
상대방을 반박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그의 주장이 가진 모순을 지적하는 비판의 쾌감까지 인내해야만 합니다. 그 대신 상대방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이해시키면 되는 거죠. 세일즈맨의 세계에서도 고객들이 싫어하는 유형의 88%는 너무 말을 많이 하는 세일즈맨이라고 답했듯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이 질문을 할수록 존중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상대방에게 질문을 자주 그리고 많이 하면 됩니다. 무엇을 배울 때도 더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처럼요. 질문은 설득 또는 배움을 떠나 해결에도 효과적입니다. 미국의 수도에 한 기념관이 있는데요. 대리석 벽이 다른 건물보다 유달리 빠르게 부식되고 있는 겁니다. 청소하시는 분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대리석이 그렇게 빨리 부식될까요? 대리석을 세제로 자주 닦으니까요. 왜 대리석이 부식될 만큼 세제로 자주 닦는 겁니까? 너무 많은 비둘기의 배설물 때문이죠. 왜 기념관에 비둘기가 많은 걸까요? 물음표 살인마인가? 기념관에 비둘기 먹이인 거미가 많기 때문이죠. 왜 하필 기념관에 거미가 많을까요? 이런 거미들을 먹이인 나방이 많이 나와서겠죠. 왜 나방은 유독 이 기념관으로 날아드는 겁니까? 몰라 청소 직원은 그 이유를 몰랐다.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해답은 얼굴을 드러냈다. 주위 다른 건물보다 2시간 늦게 전등을 켤 것. 그 이후 기념관에는 나방도 거미도 비둘기도 찾아들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론 또한 바로 이런 질문으로 비롯됩니다. 해답을 찾을 때까지 연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비유의 힘. 중국에는 백문불여일견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판매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것을 어떻게든 경험하게 하느냐에 따라 가장 좋은 판매율을 자랑할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라도 말이죠. 예를 들어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에게 고급 전등을 팔아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저라면 페트병과 라이터를 들고 서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페트병을 구부리며 이렇게 구부려도 페트병에 바람을 불며 이렇게 다시 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이터로 페트병을 녹인다. 이렇게 한번 녹인 페트병은 무슨 수를 써도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눈이 그렇습니다.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들의 시력은 영구적으로 손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위에 있는 그 전구가 이 라이터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전구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이 외에도 다양한 판매 기법을 다루는 세일즈 관련 책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질보다 양이고 양이 많아지면 질도 자연스레 좋아집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버들이 만든 첫 영상을 보시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쉽게 납득하실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일하는 시간,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는 너무 책 속의 말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매일 3할의 타율을 유지할 수는 없다. 관중들은 최선을 다하는 선수는 좋아하지만 쉽게 포기하는 선수는 경멸한다. 세상은 당신이 스스로 훈련하든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어 있다. 당신이 초반에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는 것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결국 성공만 한다면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다. 9회 말이라고 너무 낙담하지 마라. 늦게 피는 꽃이 더 아름답듯 이제 슬슬 준비하라. 9회 말 말루 홈런을